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여사 측이 제가 서민용을 보냈다고 그래서 반응이 없고 명품이라서 막 낼름 그냥 어서 오라고 뭐 이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예, 바쁘고 일정이 많고 해순망이 많으니까 네. 또 본인들도 조심스러우니까 네. 자꾸 물건을 받는다는 게 조심스러우니까 뭐 반응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하게 된 계기는 있었어요.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자 신분 시절에 가장 먼저 그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 뭐 청치마에 뭐 보라색 후드티 입고 목욕탕 슬리퍼 신고 뭐 경호견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가장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론에 3, 4일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그 사진을. 그게 생각나서 뭐 집에서나 서민용도 필요할 테니까 한번 장만해 드려봐야지 하고 제가 이렇게 장만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 반응이 없었던 거죠. 예. 그게 모든 선물 들어간 타임라인입니다. 예. 네. 근데 뭐 여사가 물론 술을 마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양주하고 배상면주가의 술은 왜 선물하신 건가요? 당연히 이제 8월 1일이 휴가니까 대통령들이 휴가를 가면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예. 독서를 많이 하는데 그때가 이제 물난리가 나서 휴가를 못 가고 그렇죠. 예. 이제 관저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서초동 관저에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술 좋아하시니까 내 책을 읽으라고 제 책을 8권을 보냈으니까 제가 쓴 책을 제 책이라고 해서 제가 싸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책도 다 이제 사와야 되니까 사다가 술과 함께 같이 뭐 약주하면서 책 한번 읽어보시라. 북한에 대한 거 따끈따끈한 방북기 그 다음에 이제 북에 관한 어떤 객관적인 그런 내용을 정리한 책이고 또 제가 전태일 실록 1, 2권도 집필했으니까 그렇죠. 노동 정책이 많이 지금 유세 때부터 잘못 노동자들이 무슨 아주 불순한 세력으로 하기 때문에 전태일 실록도 2권 넣어드렸고 해서 모두 8권을 이렇게 해서 약수까지 보내드린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좋아하시고. 그래서 네. 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그 술을 그런 거죠. 선물하셨냐? 예, 이제 휴가를 가면 뭐 대통령 내가 다 읽으라고 준 거죠. 이게 뭐 둘 중에 한 분만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포스트잇에도 포스트잇도 내가 다 이렇게 책갈피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네.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 포스트잇으로 다 표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영상물에 보면 검색대 직원들이 책을 막 다룰 때, 그 포스트잇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런 워딩도 들어가요, 제가. 예, 그렇게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뭐 대통령이 독서를 한다는 소식은 지금까지 못 들어봤는데 책을 읽어도 다 못 읽으니까 8권을 또 제 책만 읽을 게 아니니까 중요한 부분만 내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죠. 읽으라고 노동 문제, 북한 문제를 그렇게 했는데 목사가 무슨 리플에는 뭐 목사가 무슨 선물을 술 하느냐 이런 악플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아니 네, 뭐 선물이야 뭐 네네. 어떤 품목이든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선물을 줬을 때, 그러니까 샤넬하고 디올백 말고 다른 선물을 줬을 때도 어떤 뭐 감사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네 반응을 보였죠. 예, 네. 뭐 그러니까 뭐 술도 고맙다. 술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뭐 책도 보내줬습니다. 뭐 예. 감사하다는 말 그렇군요. 했죠. 예. 카톡에다. 예. 자 이제 목사님은 2차례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6월 달과 9월 달인데요. 이제 9월 만남 때는 촬영을 해서 28분간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6월 만남 때는 이제 따로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제 6월 만남 때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2시간 35분 동안 대화를 나누신 거죠? 네네네. 예. 37분으로 37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상당히 긴 시간 대화를 나누셨는데 사실 이렇게 영부인하고 2시간 넘도록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뭐 이제 관계 형성이 돈독히 아. 됐으니까 뭐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영부인과 2시간 넘도록 대화를 나누는 거는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6월 대화는 따로 녹음은 하지 않았지만 만남이 끝난 뒤에 그 복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메모를 네네네네. 하신 걸로. 늘 그래요 저는. 예. 뭐 이제 강연을 마치고 와도
그날 있었던 거에 대한 피드백도 적어놓고 예. 항상 습관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메모광이시군요. 예, 수첩 왕자. 아, 수첩 왕자. 네, 아. 수첩 공주는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복기를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그러면요. 메모를 하셨겠네요. 네, 저는 책을 쓰고 강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분명히 정확한 팩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네. 그리고 구 기자님도 저한테 지적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만 저는 네.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예. 그러면은 그 메모한 분량이 한 어느 정도일까요? 2시간. 뭐 그냥 그렇게 뭐 제가 다 머릿속에 있고 예. 잊어버릴 만한 것만 좀 이제 아. 좀 적어 놓은 거. 예. 딱 줄거리만 예. 저는 다 복기하고 있으니까. 예. 주로 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화 내용이. 뭐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제 뭐 이제 코바나 컨텐츠에 처음으로 들어갔으니까 네. 아 이거 이제 당선되시고 영부인 되셨는데 이 회사 운영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뭐 오빠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게 예, 답변하셨고 예. 그런 얘기 좀 나눴죠. 뭐. 나누고 그 다음에 레드 팀 구성에 대해서 또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레드 팀. 네. 레드 팀. 제안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워낙 레드 팀. 이제 그냥 취임 초기였지만 딱 봐도 이게 벌써 삐그덕삐그덕하고 국정 초기부터 그냥 뭐 뚜둥 하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이고 우편향적이고 이런 정책이 있어서 레드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레드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부를 감시하는 그런 아닙니다. 조직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레드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말한 거는 상대편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네.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가 이런 정책을 피면 어떤 화살이 날아가고 어떤 비판을 받을 것인가를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라. 뭐 이런 거죠. 일부러 반대편 입장에서 네. 조직 내부의 취약점을 미리 사전에 좀 드러내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예.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제가 방문하고 6월 달에 방문하고 7월 달에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레드팀 구성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레드팀이 구성된 건 아닌데 되고 있다는 속보가 나온 거를 내가 7월 달에 여사한테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준 것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종대왕이 그 생각이 나서 그랬던 거예요. 세종 7년인가요? 그때 이제 세종대왕이 신하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고결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흠집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나란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못 된다. 응? 그래서 나는 하늘의 뜻을 펼치기에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하 여러분들은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서 나한테 그것을 지적을 해주면 그런 꾸짖음에 내가 답하도록 해달라 하는 게 세종 7년에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옵니다. 그게 그 절대 군주가 지배하는 조선 왕조 시대에도 세종대왕도 자기가 부족한 거를 신하들 보라 결점을 찾아서 지적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니까 뭐 요즘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재민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서는 이런 게 당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여사가 뭐 알겠습니다.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레드팀 구성 제안하고 코바나 운영 문제, 향후 운영 문제 이것 말고 또 다른 내용들 뭐 영부인 제2부속실 두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거론을 했죠. 그러니까 제2 부속실이 필요하다. 네네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부속실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복잡하기만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그냥 5년 임기 내내 갈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부속실을 폐지하는 거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설치는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2부속실에 대한 문제는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꽤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했다라고 많이 이제 사후에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는 제2부속실이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5년 내내 아마 이제 그런 상태로 갈 겁니다. 그런 요지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군요. 그리고 또 내가 그랬죠. 저는 이제 역사책도 많이 지금도 집필 중에 있거든요. 네네. 고려 서적이라는 데 의뢰를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쓰고 있는데 보면은 맨날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고려사, 뭐 조선왕조실록, 인터넷판 그거 가지고 맨날 책 집필하고 그래요. 틈틈이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 어떤 뭐 승정원이 있고 우리 사초를 쓰는 사관들이 있고 그런 여러 기구들이 있잖아요. 임금 밑에 그런 걸 내가 의식해 가지고 예전에는 임금이 말에서 사냥을 하다 떨어져 가지고 그 좀 창피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사관한테 쓰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사관은 왕이 쓰지 말라는 말까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역사는 사실 그대로가 중요한데 그걸 내가 빗대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를 내가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 대통령이 쓰던 메모지까지 국가기록원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는데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그런 이유는 전혀 아니죠. 딱 그렇게 하셨어요. 워딩이. 그래서 내가 메모해뒀어요. 그건 내가. 그럼 뭐 9월 대화에서는 뭐 국정 현안과 관련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얘기도 이제 나눈 걸로 녹음이 돼 있는데 6월 만남 때는 뭐 국정 현안이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대화가 없었습니까? 하나씩 꺼내놓을게요. 너무 이렇게 또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시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생각나는 게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뭐 얘기하다가 이제 유시민 장관 얘기를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하시면서 유시민 씨는 방배동에 60평대 고급 아파트 빌라에 거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론이나 진보 측에서는 관심을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유시민 장관이 서로 이제 소송한 게 있었잖아요. 서로 뭐 유시민 이사장이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는데 뭐 자꾸만 봤다고 계속 우긴 거에 대해서도 거론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는 특별히 언급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인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유시민 전 유시민 장관 장관이었군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탁현민 장관에 대한 탁현민 비서관 행정관인가? 하여튼 탁현민 씨에 관한 얘기는 내가 먼저 또 질문을 했었죠. 그때 당시 뭐 한간의 일부 언론에서는 탁현민 씨가 다시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정색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은 벌써 했죠. 그건 다 쇼하는 거예요. 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탁현민 씨가 잘 했던 게 어떤 대통령 행사에 뭐 전자 레이저 쇼 같은 거 반짝반짝하는 걸 많이 해서 그걸 쇼라고 그러는 건지 그 자체를 쇼라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건 다 쇼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재밌네요. 어쨌든 탁현민 그 의전 담당자에 대한 얘기도 어쨌든 화제에 올랐긴 올랐네요. 그리고 뭐 다른 또 내용들 메모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도 또 북한 인권.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북한 강연하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이제 그냥 어떤 그 극우 탈북자들이나 어떤 극우 관점에서 보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북한 인권이 굉장히 심각하다. 뭐 그러면서 어떤 북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발언 내용이었나요? 북한의 인권이 아주 심각하다. 뭐 그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못 전달된 북한 정보다. 네.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재해석된 북한 뉴스. 우리는 분단 78주년인데 올해가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재생산된 북한 뉴스에 익숙한 결과물이지 사실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 우리 어떤 자본주의 정치 체제의 관점에서 보는 인권과 북한 내부에서 보는 인권은 그 의미나 뉘앙스도 차이가 있고 그걸 쉽게 이렇게 잣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강연을 아주 수락을 했던 거예요. 저도 강연 얘기를 이따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1차 접견 때 이제 저한테 강연 부탁한 것도. 네. 그러면 그 9월 만남 때 대화 내용에도 그런 그 북한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네, 북한 얘기는 발언이 저하고 있었잖아요. 만나면 예. 늘 했죠. 예. 뭐 카톡도 그렇고 뭐 여기 1차 접견, 2차 접견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아까 하던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네. 북한 인권 문제는 어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로 많이 왜곡된 게 많잖아요. 네. 아주 막 정말 굶어 죽는 나라, 전쟁광 집단 치하에서 신음하는 인민들, 뭐 그냥 독재 국가에 신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십만 명이 거기서 억압당하고 있고 주새끼 잡아먹고 막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북한을 상상하잖아요. 예. 현실과 다른 네. 차이가 많은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뜬금없이 또 뭐라고 제 설명에 답변을 하는가 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실패했잖아요. 아. 딱 그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퍼주기를 화끈하게 해줘야 되는데 삶은 소대가리 욕을 먹은 이유가 화끈하게 퍼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상당히 너무 황당했죠. 황당했고 그 대화 말미에 한남동 공간 수리를 다 마치면 주변에 제가 사람 좀 모아볼 테니까 최 목사님이 관제에 오셔서 북한 강연 좀 꼭 해주세요. 여기는 어수선하니까 관저에서 꼭 해주세요. 이렇게 예. 그게 그 이야기 끝에 그 이야기를 부탁을 했죠. 근데 원래 그 북한에 퍼주기 한다는 거는 원래 보수 진영에서 되게 비판하는 부분이잖아요. 퍼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제가 진보니까 이제 저한테 예. 그냥 대화의 변죽을 맞춰주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럼 전반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는 좀 뭐 남북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보이던가요? 관심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니까 이제 기독교 얘기, 종교 얘기, 또 북한 강연하고 책 쓰는 사람이니까 북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 신부님이 오면 또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할 것이고, 네. 또 무속인이 오면 또 무속인 얘기 많이 할 것이고, 네. 또 그러라고 봐요. 상대의 특성화된 거를 잘 집어내서 대화하는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춰서 그렇죠. 여러 가지 커리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런 거에 대화를- 아주 재빠르고 아주 네. 현란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민첩한 감각을 가진 분이죠. 그러니까 사교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교술이요? 뭐 사교술은 종합예술이니까 뭐 그 중에 한 부분이겠죠. 사교술의 한 부분을 네. 말하는 것이. 예. 상대의 특성화된 걸 가지고 공통의 화제로 끌어내는 거는 사교술의 하나의 한 부분이죠. 네. 전체가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국내 정치에도 좀 관심이 많아 보이던데 예전에 뭐 이명수 서울의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국내 정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일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때 6월 만남 때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뭐 그냥만이 사실은 다 좌지우지 하는 거 아닌가요? 선거 캠프도 물론 국힘당 관계자들이 다 뭐 캠프에서 뛰고 조직이 있었지만 배우를 들어가 보면 다 뭐
그 건진법사도 거기 관여했고 김건희 여사도 뭐 이명수 기자 불러다가 캠프 관계자 불러다가 특강도 했고 그랬잖아요. 보면 관계를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는 검찰 권력을 이제 손에 쥐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앞에 모 변호사가 이제 검사 시절에 뭐 어떤 뭐 윤석열 검사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분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윤석열 검사를 만나서 같이 아크로비스타에서 동거 생활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검찰 권력을 활용해서 자기 남편의 권력을 활용해서 어떤 권력 지향적인 꿈을 꾸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과 설계를 철저히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충분히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의 그 시절부터 뭔가 이 돈 있는 사람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 검찰 법조 세력들 이런 모든 이 나라가 돌아가는 이런 카르텔 같은 걸 보고 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검사 제대로 내 손아귀에 놓을 수 있는 검사 한 사람만 손아귀에 들어오면 내가 내 꿈을 펼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싶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국내 정치나 돌아가는 거 대선 전국에서도 뭐 이렇게 뭐든 뭐 차 띄고 포 띄고 뭐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김건희 여사가 다 나는 거의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생각나는 게 북한 얘기 하다가 북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것도 북한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이제 우리 기성 정통 종교에서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지만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라든지 정통 기독교에서는 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뭐 통일교 이런 많은 종교들을 어떤 이단, 뭐 또 사이비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그 중에 이제 하나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는 종교인데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북한에도 성당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하필이면 왜 여호와의 증인을 물어봤을까? 그게 지금도 궁금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없습니다라고 뭐 짐작가는 바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제가 어쨌든 방송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저도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그렇죠? 잘 알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함부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호와 증인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네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뭐 저기 뭐 목사님은 이제 뭐 북한의 종교 이런 책도 쓰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다른 혹시 더 소개할 만한 내용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유시민 장관의 얘기를 꺼낸 것이 하나의 좋은 이제 예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조국 사태에 관한 이야기, 뭐 그런 거 많이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제 제가 어떤 피력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패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의 부모님이 서로 만나게 된 이야기, 결혼을 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또 아주 많이 해주셨죠. 근데 뭐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아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정합니다.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좀 싶어요. 글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각도와 시각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들었을 때는 오쿠 이거 1급 특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설렁설렁 그냥 말을 해도 7시간 녹취록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막 쉽게 그냥 설렁설렁 얘기해도 그냥 뭐 이제 뼈 때리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이제 크레딧이나 신빙성은 줄 수는 없지만 본인의 이야기니까 본인의 뭐 주장, 본인의 생각. 검증된 거나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지만 본인의 워딩인 거죠. 검증이나 사실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교차 검증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